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지는 늦은 밤, 한서윤은 낡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입은 채 계산대 앞에 서서 멍하니 영수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아침에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간 사채업자들의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 손님이 건네는 카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할 만큼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5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은 이제가 22살이 된 건축학과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워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조여오는 듯한 숨막히는 압박감을 주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서윤은 옥탑방 문 앞에 놓인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건넨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중년 남자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사무적이라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지만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수상한 제안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거나 신체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공포가 더 컸다. 남자는 그녀에게 빚을 전액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2년간의 계약 결혼을 제안했고 서유는 그 제안이 악마의 속삭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호텔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앉아 있는 서윤의 모습은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벼랑 끝에 선 사람 특유의 도끼와 결연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변호사는 두꺼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서류상 절차는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는 상대방의 얼굴조차 모른 채 결혼한다는 사실에 허수음이 나왔지만 계약서 맨 아래에 적힌 강도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확인하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란에 적어 넣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그 순간 서윤의 통장으로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도착했고 그녀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비틀거리며 호텔을 빠져나왔다. 빚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법적인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거운 족쇄처럼 발목을 잡는 기분이 들었으나 당장 내일 제출해야 할 졸업 설계 1차 마감이 코앞이라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학교 설계실로 향하며 앞으로 2년 동안은 죽은 듯이 공부만 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굴욕을 씻어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대형 강의실은 이번 학기에 새로 부임한 전임 교수에 대한 소문으로 시끌벅적했는데 학생들은 그가 유학파 출신의 천재 건축가이자 업계에서 설계 도살자라고 불릴 만큼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이라고 수군거렸다. 밤을 꼬박 새워 퀭한 눈으로 모형을 다듬고 있던 서유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강의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강의실로 들어선 남자는 큰 키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는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단에 선 남자는 출석부를 훑어보는 대신 학생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응시했는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소란스러웠던 강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칠판에 간결하고 힘있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그 글자를 본 서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고
들고 있던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칠판에 적힌 이름은 어제 새벽 호텔 라운지에서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서 속의 남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강도진이었고,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칼소리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서윤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학생들을 향해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을 빚는 일이라며 안일한 태도로 임하는 학생에게는 가차없이 F학점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서윤은 저 남자가 정말 자신의 법적 남편인지 아니면 그저 동명이인일 뿐인지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떨리는 손으로 칼을 주워들었다. 첫 수업부터 도지는 학생들의 과제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독설은 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예리해서 반박할 여지조차 주지 않았기에 학생들의 얼굴은 점점 사색이 되어갔다. 마침내 도진의 발걸음이 서윤의 책상 앞에서 멈췄을 때 강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처분을 기다렸다. 도진은 서윤이 밤새 만든 주택 설계 모형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더니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이 설계에는 거주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기교만 부리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서윤은 억울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반박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건축가는 자신의 에고를 내세우기 전에 공간을 사용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서윤의 모형 옆에 놓인 스케치북을 집어들고는 몇 장을 넘겨보다가 기본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화려한 겉모습만 흉내내려는 태도는 건축가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냉혹하게 평가했다. 공개적인 망신에 서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 학생들, 특히 평소 그녀를 시기하던 박민영 무리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강의실에 홀로 남은 서윤은 짐을 챙기면서도 분노와 수치심으로 인해 손이 덜덜 떨려 가방 지퍼조차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강의실을 나간 줄 알았던 도진이 다시 뒷문으로 들어와 서윤의 책상 위에 얇은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고는 무심한 말투로 주소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카드키와 약도가 들어있었고 그녀는 그제야 이 냉혹한 교수가 자신의 남편이 맞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다. 도진은 멍하니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와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교수와 학생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서는 조금 전 수업 시간의 냉랭함과는 다른 미묘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지만 서윤은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그런 그녀의 정수리를 잠시 응시하다가 짐을 챙겨서 오늘 저녁 8시까지 펜트하우스로 들어오라는 짧은 명령을 남기고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 서윤은 낡은 캐리어 하나에 자신의 모든 짐을 쑤셔넣고 10년 넘게 살았던 정든 옥탑방을 떠나 도진이 알려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한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카드키를 쥐고 한참을 심호흡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넓은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고, 그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도진이 그녀를 맞이했다. 도진은 서윤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늦지 않게 도착한 것은 칭찬해 주겠지만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내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다고 딱딱하게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집안일은 고용인이 처리할 테니 신경 쓸 필요 없으며 특히 서재에는 절대로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서윤은 마치 군대 조교에게 훈육을 받는 듯한 기분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며 이 남자가 과연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규칙 설명이 끝난 후 도진은 서윤에게 그녀가 사용할 방을 안내해 주었는데 그 방은 서윤이 평소 꿈꿔왔던 넓은 작업대와 최신형 컴퓨터 그리고 건축 관련 전문 서적들이 빼곡히 꽂힌 책장이 갖춰져 있는 완벽한 작업실 겸 침실이었다. 서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방을 둘러보자 도진은 무심한 척하며 전 주인이 쓰던 가구를 그대로 둔 것뿐이니 오해하지 말고 편하게 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제도 용품들이 모두 최고급 브랜드의 새 제품이라는 것을 눈치챘고 이 남자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밤이 깊어 서윤이 짐 정리를 마치고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을 때 거실 베란다에 홀로 서서 와인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보는 도진의 뒷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달빛을 받은 그의 뒷모습은 낮에 강의실에서 보여주었던 강인하고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쓸쓸하고 고독해 보여서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도진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애틋하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서윤의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아주 찰나였을 뿐 도진은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아직 안 잤냐고 물으며 내일 수업에 늦지 않으려면 일찍 쉬는 게 좋을 거라고 건조하게 말했다. 서윤은 방금 본 그의 눈빛이 환상이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그 쓸쓸했던 뒷모습과 강렬했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같은 시각 도진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책상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목도리 하나를 꺼내 어루만지며 5년 전 눈 내리던 겨울날 자신에게 따뜻한 빵을 건네주던 앳된 소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었다. 도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태로운 동거가 서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배경과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그룹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당분간은 그녀에게 차가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생각에 잠긴 두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고 앞으로 닥쳐올 폭풍 같은 사건들을 예고하듯 밤하늘에는 짙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눈부신 햇살에 한서윤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과 적막할 정도로 고요한 방 안의 공기는 그녀가 더 이상 습기찬 옥탑방이 아닌 대한민국 상위 1%가 거주하는 펜트하우스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 서윤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전자시계를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는데
평소라면 알람 소리에 쫓기듯 일어났을 테지만 어젯밤의 긴장 탓인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 것이었다. 서윤이 쭈뼛거리며 주방으로 나오자 아일랜드 식탁 앞에는 이미 완벽하게 정장을 갖춰 입은 강도진이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인기척을 느끼고도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인 머그잔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마시라고 짧게 권했을 뿐이었다. 서윤은 감사하다는 작은 인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올렸는데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헤이즐넛 향기의 의아함을 느끼며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눈이 동그랗게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 커피는 서윤이 학교 앞 저렴한 카페에서 피곤할 때마다 즐겨 마시던 시럽을 정확히 2번 펌핑하고 우유 거품을 적게 올린 그녀만의 독특한 레시피와 맛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다. 서윤이 어떻게 자신의 취향을 알았느냐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자 도지는 그저 우연이라거나 비서가 준비한 원두일 뿐이라는 듯 무심하게 신문을 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하지만 신문 너머로 살짝 보이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서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저 이 냉정한 남자가 의외로 섬세한 미각을 가졌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등교를 위해 함께 집을 나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도지는 운전기사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고 학교를 향해 부드럽게 차를 몰았다. 서윤은 학교 근처에 도착하면 내려서 걸어가겠다고 몇 번이나 고집을 피웠지만 도지는 그녀의 말을 묵살하고 학교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에 차를 세우며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는 내리는 서윤에게 학교 안에서는 철저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오늘 비가 올지도 모르니 우산을 챙기라는 말을 덧붙여 서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강의실에 도착한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불쾌한 시선을 느꼈는데 학과 내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박민영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민영은 서윤이 최근 학교 근처의 고급 맨션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큰 소리로 떠들며 가난한 고학생이 무슨 돈으로 그런 곳에 사는지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괜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무시하려 했으나 민영이 고의적으로 서윤의 제도판을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밤새 작업한 도면 위로 검은 잉크통이 엎어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도면을 보며 서윤이 망연자실해 있는 사이 강의실 앞쪽 문이 열리고 도진이 들어오자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도진은 강단에 서자마자 잉크로 범벅이 된 서윤의 책상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민영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그는 천천히 서윤의 자리로 걸어와 훼손된 도면을 집어들었는데 강의실 안의 모든 학생들은 서윤이 또다시 교수님의 혹독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도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었는데 그는 도면이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 잉크가 튀어나간 방향과 각도를 냉철하게 분석하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민영을 차갑게 응시하며 건축가는 건물을 설계하기 전에 타인의 노력과 결과물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인격부터 갖춰야 한다고 서늘하게 경고했다. 민영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도지는 서윤에게 남은 시간 동안 잉크 자국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셉트의 스케치를 완성해 보라는 즉흥 과제를 내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윤은 도진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과제를 마칠 수 있었지만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틈도 없이 도진은 바쁜 걸음으로 강의실을 빠져나갔다. 늦은 오후가 되자
도진의 말대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서유는 건물 현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창문이 내려가며 도진이 타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두려운 서유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려 자신의 우산을 서윤에게 쥐어주고는 자신은 비를 맞으며 운전석으로 돌아가 버리는 돌발 행동을 하여 서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결국 서윤은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조수석에 올라탔고 비에 젖은 도진의 어깨를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아까 수업 시간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작게 속삭였지만 도진은 그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방해 요소를 제거했을 뿐이라며 짐짓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저녁 식사 후 도진은 급한 업무가 있다며 서재로 들어갔고 서유는 거실에 홀로 남아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재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서윤이 황급히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도진은 보이지 않았고 책상 아래로 쏟아진 책들과 스케치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들을 주워 올리다가 우연히 펼쳐진 낡은 크로키북의 한 페이지에 시선이 고정되었는데 그 그림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림 속에는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쪼그리고 앉아 길고양이에게 빵을 나눠주는 여학생의 뒷모습이 섬세한 연필선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 여학생이 메고 있는 가방에 달린 독특한 열쇠고리와 낡은 운동화는 5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서윤이 즐겨 착용하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어루만지며 도대체 왜 이 남자가 자신의 5년 전 모습을 그림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적힌 나의 첫 번째 건축학 개론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움에 빠져들었다. 그때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도진이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을 털며 서재로 들어왔다가 자신의 크로키북을 들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는 거칠게 다가와 서윤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낚아채듯 빼앗으며 누가 허락도 없이 들어오라고 했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윤은 처음 보는 도진의 격한 반응에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그의 눈빛 속에 분노보다는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소년의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서려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서윤을 서재 밖으로 밀어내듯 내보냈고 쾅 닫힌 문 앞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방금 본 그림의 잔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녀는 방문에 기대어 주저앉으며 어쩌면 이 계약 결혼이 자신이 생각하는 단순한 채무 관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진은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은 채 벽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5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문득 5년 전 그 눈 내리던 날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사라졌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남자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남자가 입고 있던 코트에서 나던 은은한 우드 향이 오늘 아침 도진의 차 안에서 맡았던 향기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 서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으며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차갑게만 보이던 도진이
자꾸만 다르게 느껴지는 이 낯선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어둠 속에서 창밖을 응시하던 도진은 서윤이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하며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계획을 조금 앞당겨야겠다고 말하며 박민영의 집안인 태산건설이 서윤의 졸업 작품을 방해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으니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끄는 도진의 눈빛은 다시금 냉철한 사냥꾼의 것으로 변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서윤과 그녀의 꿈을 지켜내겠다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맹세했다. 졸업 설계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건축학과 설계실은 밤낮 없이 돌아가는 환풍기 소리와 학생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차 있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한서윤은 며칠째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해 눈이 퀭하게 들어갔지만 자신의 마지막 대학 생활을 장식할 작품인 빛의 공명을 완성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최종 렌더링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같은 조원인 김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성이고 있었는데 서윤은 지수가 단순히 마감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었다. 지수는 서윤이 건넨 커피를 받아들면서도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다가 최종 데이터 백업을 위해 서윤의 설계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믿어왔던 친구였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책상 위에 놓인 USB를 건네주었고 지수는 죄책감이 서린 눈빛으로 서윤을 잠시 바라보다가 황급히 USB를 낚아채듯 쥐고는 설계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은 어딘가 석연찮은 기분을 느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도면 수정 작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에 곧바로 다시 모니터 화면 속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대망의 졸업 작품 1차 심사 당일 대형 강의실에는 학과 교수진뿐만 아니라 외부 초빙 심사위원들까지 참석하여 숨막히는 침묵과 엄숙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심사위원석 정중앙에 앉은 강도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발표자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서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서윤보다 앞서 발표하게 된 박민영이 단상에 올라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민영의 발표 자료 화면에 띄워진 조감도는 서윤이 지난 몇 달간 피와 땀을 흘려가며 구상했던 빛의 공명 콘셉트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 강의실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이 덜덜 떨려왔지만 민영은 태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마치 자신이 창조한 아이디어인 양 유창하게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민영의 입에서 나오는 설계 의도와 공간 분석 내용은 서윤이 작업 노트에 적어두었던 문장들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고 서윤은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서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건 내 설계라고 소리치자 발표를 하던 민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발표를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민영은 뻔뻔하게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평소 서윤이 자신의 아이디어 노트를 훔쳐보더니 기어이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운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서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고 교수들은 신성한 발표 시간을 방해한 서윤을 나무라며 당장 자리에 앉거나 퇴실하라고
호통을 쳤다. 서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같은 조언이었던 지수를 바라보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민영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며 서윤이 민영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서윤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버텼다. 모든 시선이 서윤을 비도덕적인 표절자로 낙인 찍고 경멸하는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강도진만이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민영에게 설계의 핵심 구조인 채광창의 각도를 23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공학적 근거를 설명해 보라고 기습적인 질문을 던졌다. 남의 것을 훔친 민영이 그 깊은 의도를 알 리가 없었기에 당황하며 횡설수설했지만 도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일단 알겠으니 내려가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표절의 혐의가 짙으니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F 학점은 물론이고 퇴학 처분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냉혹하게 통보했다. 심사가 끝난 후 서윤은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소리 죽여 오열했고 그녀의 자존심과 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채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학교를 나오는 길에 마주친 민영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서윤에게 다가와 가난한 주제에 감히 내 자리를 넘본 대가라며 비열하게 속삭이고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서윤은 쏟아지는 빗속을 우산도 없이 걸으며 집으로 향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 시린 현실의 냉혹함에 몸서리쳤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윤은 물에 젖은 생쥐꼴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도진과 마주쳤는데 그는 서윤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듯 그저 위스키 잔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도진이 적어도 집에서는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교수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한 채 젖은 옷부터 갈아입고 나오라며 건조하게 말했다. 서윤은 그 태도에 울컥하여 당신은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느냐며 왜 아까 강의실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따져 물었다. 도진은 잔을 내려놓고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패배자들의 변명일 뿐이며 세상은 오직 증거와 결과로만 말한다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네가 억울하다면 울면서 동정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의 결백을 증명할 칼을 갈아 상대의 목을 겨눠야 한다고 가르쳤다. 도진의 말은 가혹하게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서윤이 이 잔인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하게 단련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고 서윤은 그 서슬퍼런 조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눈물을 닦아내고 도진에게 그렇다면 내가 증거를 찾아내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냐고 물었고 도진은 네가 스스로 일어서는 순간 나는 네 뒤에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그 길로 작업실로 뛰어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지수가 파일을 복사해 갔던 시간대의 클라우드 접속 기록과 파일 수정 히스토리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영이 제출한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본 파일이 생성된 최초의 시점과 서버 로그를 대조하며 디지털 흔적을 추적해 나갔다. 밤이 깊어가도록 모니터 불빛 아래서 고군분투하는 서윤을 도지는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는 이미 학교 서버 관리자를 통해 결정적인 로그 기록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서윤이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랐기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그녀가 답을 찾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결심했다. 도지는 서윤의 책상, 한 구석에 건축, 저작권 분쟁, 사례집과 디지털 포렌식 관련 서적을 슬그머니 올려두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서윤은 마침내 민영이 제출한 파일 내부에 남아있는 결정적인 오류 코드와 지수가 파일을 전송했던 정확한 시각이 기록된 로그 파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증거는 민영이 서윤의 원본 파일을 덮어쓰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충돌 기록으로 민영이 파일을 직접 창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서윤은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치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식탁에 앉아 도진을 맞이했다. 도진은 서윤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출근 준비가 다 되었으면 차에 타라고 말했고 서윤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도진에게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선전포고했고 도진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기대해 보겠다는 짧은 대답으로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민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변호사까지 대동한 채 서윤을 비웃으며 지나쳐 들어갔다. 하지만 서윤은 위축되지 않고 두꺼운 증거 자료 파일을 가슴에 품은 채 결연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도진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그 순간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를 얻으며 전장 한복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조명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KJ그룹의 신규 건축 프로젝트 론칭 파티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줄지어 입장하는 레드카펫 위로는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행사장 내부는 최고급 샴페인 향기와 생화의 향긋한 내음이 뒤섞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서윤은 이 화려한 파티장의 한 구석에서 검은색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VIP 손님들에게 웰컴 드링크를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록 강도진과 계약 결혼을 하여 펜트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서윤은 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기에 생활비와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은쟁반을 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이 이 빛나는 세상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씁쓸한 소외감을 지울 수 없었다. 특히 오늘따라 유난히 높은 굽에 구두가 발을 조여와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입가에 걸린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행사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태산건설의 외동딸이자 서윤의 라이벌인 박민영이 친구들과 함께 거만하게 등장했다. 민영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파티장을 휘젓고 다니다가 음료를 나르던 서윤과 정면으로 마주치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학교에서는 콧대 높은 장학생인 척하더니 이런 곳에서 시중이나 들고 있는 꼴이 우습다며 민영은
친구들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비아냥거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서윤은 모멸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곳은 공적인 일터였기에 감정을 억누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서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던 민영은 교묘하게 발을 걸어 서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만들었고 그 틈을 타 자신이 들고 있던 레드와인을 서윤의 흰색 유니폼 블라우스에 고의로 쏟아부었다. 붉은 와인 자국이 서윤의 가슴팍을 타고 흉하게 번져나가자 민영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비명을 지르며 서윤이 실수로 자신의 드레스에 와인을 튀게 했다고 적반하장으로 몰아세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혀를 찾고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민영은 막무가내로 서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서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소란을 키우면 호텔 측에 폐가 될 것을 알기에 치욕을 삼키며 천천히 무릎을 굽히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행사장 전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울려 퍼지며 사회자가 KJ그룹의 새로운 총괄 디렉터이자 유일한 후계자의 입장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거대한 황금색 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들어온 남자는 놀랍게도 서윤이 매일 아침 강의실에서 마주하던 까칠한 교수이자 집에서는 무심한 남편인 강도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평소의 수수한 트위드 재킷 차림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최고급 블랙 턱시도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서윤은 너무나 낯설고 압도적인 그의 아우라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일에 쌓여 있던 후계자의 정체에 경악하며 숨을 죽였다. 도지는 단상으로 올라가 짧은 인사말을 건네는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행사장 전체를 빠르게 스캔하다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공경에 처한 서윤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붉게 물든 블라우스와 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민영에게 머무는 순간 파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도지는 망설임 없이 단상에서 내려와 수많은 인파를 가르며 서윤이 있는 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그 위압적인 발걸음에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다. 민영은 도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가 자신의 배경인 태산건설을 의식하여 서윤을 꾸짖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진이 가까이 오자 교수님이라고 부르며 아는 체를 하려 했지만 도진은 민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스쳐 지나가 서윤의 앞에 멈춰 섰다. 도진은 떨고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주며 괜찮냐고 낮게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우려와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와인으로 젖어 속살이 비치는 서윤의 상체를 부드럽게 감싸주고는 직접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에 묻은 와인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 섬세하고 다정한 손길에 파티장은 충격에 휩싸여 정적만이 흘렀고 서윤은 멍하니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어 눈만 깜빡였다. 도진은 서윤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정리해 준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색이 된 민영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도진은 민영에게 내 파티장에서 내 사람에게 이토록 무례한 행동을 한 대가를 어떻게 치를 생각이냐고 서늘하게 물으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민영은 당황하여 입술을 달달 떨며 그저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지 않냐고 변명하려 했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VIP들과 기자들을 향해 한 팔로 서윤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직원이 아닙니다. 나의 건축 철학을 완성해줄 뮤즈이자 앞으로 KJ그룹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파티장은 술렁거림을 넘어선 혼란에 빠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은 도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도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키며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민영은 질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저앉았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뒤로 한 채 서윤의 손을 잡고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좁은 공간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차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여전히 도진의 재킷을 걸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왜 거짓말을 했냐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KJ그룹의 후계자가 맞냐고 물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서윤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듯 체념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진은 서윤에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이 아니라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며 오늘 일은 미안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이제부터 세상이 너를 주목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 서윤은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알던 교수님과는 전혀 다른 낯선 남자의 향기에 현기증을 느꼈다. 호텔 최상층의 스위트룸에 도착한 도진은 서윤을 소파에 앉히고 룸서비스로 따뜻한 우유와 갈아입을 옷을 주문한 뒤 발코니로 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오늘 파티장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기사를 통제하고 특히 서윤의 신상 정보가 악의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라고 지시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진의 뒷모습은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 둔 제왕처럼 고독하면서도 위험이 넘쳐 서윤은 그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잠시 후 서윤은 도진이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고 발코니로 나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서윤에게 5년 전 자신이 건축을 포기하려 했을 때 우연히 보게 된 한 소녀의 순수한 열정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냈다. 서윤은 그 소녀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도진의 눈빛이 너무나 깊고 애절해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도진은 서윤을 향해 몸을 돌리며 이제 세상에 내 정체가 드러났으니 너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내 옆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줄 테니 나를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서윤은 그의 진지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리며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고 밤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흐트리는 가운데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혹은 경고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도진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 세계가 얼마나 화려하고도 잔인한 곳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강도진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존재인지 곱씹었다.
한편 파티장에서 굴욕을 당한 박민영은 분노에 차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서윤과 도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더욱 위태롭고 격정적인 전개를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한서윤의 평화롭던 일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의 실시간 검색어는 KJ그룹 후계자 동거, 건축과 신데렐라, 교수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로 도배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태산건설 측이 고용한 댓글 조작단은 서윤을 꽃뱀으로 매도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심지어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 관계까지 들춰내어 대중의 비난을 유도하는 치졸한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TV 화면에는 KJ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속보가 붉은색 자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서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존재가 도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이었기에 죄책감과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온 강도진은 쏟아지는 비서실의 전화 보고를 차단한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가사 도우미에게 지시하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서윤은 도진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당장 이혼 발표를 하고 모든 것은 계약 관계였음을 밝혀 당신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자신 때문에 도진이 쌓아온 명성과 기업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서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그녀를 식탁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는 따뜻한 수프 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도진은 식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고작 주가 따위나 세간의 시선 때문에 내 여자를 버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정도 시련에 흔들릴 거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를 믿고 잠자코 기다리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는 학교 생활이나 신경 쓰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도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의 현장 조사를 핑계로 시 외곽에 위치한 리모델링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집에만 갇혀 있다가는 죄책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고 무엇이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공사 현장은 평소와 달리 인부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안전관리자조차 자리를 비운 상태라 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박민영의 아버지가 딸의 안가품을 위해 사주한 함정이었는데 그들은 서윤을 겁주기 위해 공사장의 안전장치를 고의로 훼손해둔 상태였다. 서윤이 안전모를 쓰고 건물 내부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천장에서 들려오는 삐걱거리는 금소금은 점점 더 커졌지만 그녀는 그것이 낡은 건물의 특성이라고만 생각하며 구조물을 스케치하는 데 집중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밧줄을 끊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서윤이 고개를 드는 순간 머리 위에서 거대한 철제 비계들이 굉음을 내며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닥친 재앙의 서유는 피할 새도 없이 쏟아지는 자재들 아래로 깔렸고 날카로운 파이프가 다리를 긁고 지나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짙은 흙먼지 속으로 파묻혀버렸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와중에도 서유는 도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그에게 짐만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슬픈 생각에 잠기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무너진 잔해 속에 갇힌 그녀의 휴대전화만이 주인을 잃은 채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다. 같은 시각 그룹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며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던 도진은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회의실로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길한 예감을 감지했다. 비서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이 간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도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사들의 만류와 웅성거림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도진은 중요한 회의를 팽개친 채 미친 사람처럼 회의실을 뛰쳐나가 주차장으로 질주했다. 도진은 자신의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았고 도심의 도로를 레이싱하듯 질주하며 신호 위반과 과속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5년 전 눈 내리던 날 보았던 서윤의 미소와 오늘 아침 그녀가 흘렸던 눈물로 뒤범벅되어 있었고 만약 그녀를 잃는다면 자신도 따라 죽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강도진은 사라진 채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은 야수 같은 모습이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도진은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붕괴된 건물 잔해 쪽으로 달려들었는데 소방대원들이 위험하다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도진의 기세에 눌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도진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거친 돌덩이와 철근을 치우며 서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다. 그의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고 그 처절한 모습에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들도 숙연해져 함께 구조 작업에 속도를 냈다. 마침내 무너진 비계 더미 아래에서 서윤의 찢어진 옷자락과 피 묻은 손이 발견되었을 때 도진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덮은 먼지를 닦아냈다. 다행히 서윤은 미약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지만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아 위급한 상황이었고 도진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올리며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오열하듯 외쳤다. 도진의 뜨거운 눈물이 서윤의 차가운 뺨 위로 뚝뚝 떨어지자 서윤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흐릿한 시야 너머로 보이는 도진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구급차 안에서 도진은 서윤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은 채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내내 그녀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서윤은 마취 기운에 몽롱한 상태에서도 도진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그저 그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실로 들어가는 서윤을 보며 도진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주저앉았고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살기로 번뜩이기 시작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서윤이 깨어날 때까지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도진은 병실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않고 서윤의 곁을 머물렀다. 그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파멸시켜버리겠다고 뼈에 사무치는 복수를 다짐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태산건설과
박민영의 일가에 대한 모든 비리, 자료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릴 준비를 하라고,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차갑게 명령했다. 이틀 후 서윤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수척해진 도진의 모습이었다. 서윤이 인기척을 내자 도진은 화들짝 놀라 깨어났고 눈을 뜬 그녀를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으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려 서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천하의 강도진이, 그 냉혈한 교수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윤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한편 사고 소식을 들은 박민영은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려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이미 도진이 쳐놓은 포위망은 서서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뉴스는 연일 태산건설의 부실 공사 의혹과 경영진의 횡령 혐의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KJ그룹의 로맨스 스캔들에서 태산건설의 비리 게이트로 옮겨가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바깥 세상은 도진이 일으킨 복수의 태풍으로 인해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자마자 한서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KJ그룹의 본사 설계팀 회의실이었는데, 아직 붕대가 감겨 있는 그녀의 팔과 다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강도진은 그녀를 억지로라도 집으로 데려가 쉬게 하려 했으나 서윤은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태산건설에게 실력으로 완벽한 패배를 안겨주기 전까지는 결코 쉴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다. 그녀의 눈동자는 병석에 누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도진은 그런 서윤의 결기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서울문화복합단지 설계 공모전은 태산건설이 자금난을 해결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은 프로젝트였다. 서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가로서 그들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계도면과 씨름하며 태산건설의 기존 스타일을 분석했고, 그들의 진보하고 권위적인 디자인을 압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설계를 구상해 나갔다. 도진은 서윤이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산건설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금융 증거들을 수집하며 냉혹한 기업 사냥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태산건설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부실 공사로 인한 비자금을 조성하여 박민영의 유학 자금과 명품 구매비로 탕진했다는 결정적인 장부들을 확보했다. 도진의 책상 위에는 태산건설의 주식 매매 기록과 내부 고발자들의 녹취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 카드를 꺼내들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타이밍만을 계산하고 있었다. 공모전 당일 발표 회장이 마련된 컨벤션 센터는 수많은 취재진과 건축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긴장감이 감도는 대기실 복도에서 서윤은 박민영과 마주치게 되었다. 민영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서윤을 보자마자 여전히 도끼 어린 눈빛을 보내며 네가 감히 우리 태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예전처럼 당황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미소 지으며 오늘은 네가 가진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는 날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나직하게 응수해 민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도진은 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대로만 보여주면 된다고 따뜻하게 격려했고,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심호흡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먼저 단상에 오른 태산건설팀은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과 웅장한 규모를 내세운 디자인을 선보였지만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무시한 구시대적인 랜드마크에 불과했다. 심사위원들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비효율적인 동선과 과도한 건축비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민영은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식은땀만 흘리며 시간을 허비했다. 이어서 서윤의 차례가 되자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는 그녀가 구상한 치유의 숲이라는 콘셉트의 조감도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떠올랐다. 서윤은 차분하고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건축은 단순히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도시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설계는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하여 앞서 발표한 태산건설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디자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고, 도진은 객석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심사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 초조해진 박민영과 그녀의 아버지는 심사위원장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로비를 시도하려는 추악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며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수사관들은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박민영의 아버지에게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다. 영문을 몰라 날뛰는 박민영에게 도진이 천천히 다가와 너희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서윤을 해치려 했던 증거들이 이미 검찰에 넘어갔다고 차갑게 통보했다. 도진은 사색이 되어 주저앉는 민영을 내려다보며 남의 것을 탐하고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냉혹하게 쐐기를 박았다. 박민영의 아버지가 연행되어 나가며 울부짖는 소리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심사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은 한서윤의 치유의 숲이라고 발표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도진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주며 승리의 순간을 함께 만끽했다. 태산건설은 회장의 구속과 공모전 탈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 서윤은 자신의 실력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 소란이 정리된 후 서윤과 도진은 수많은 취재진을 뒤로하고 컨벤션 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난간에 기대어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도진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며 정말 잘했다고, 오늘 당신은 최고였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서윤은 도진을 올려다보며 당신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전우애를 넘어선 끈끈한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계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고백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는 당신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파트너가 아닌 연인으로서 진짜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유는 그의 고백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배경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입맞춤을 나누었다. 며칠 뒤 뉴스는 태산건설의 몰락과 함께 KJ그룹의 혁신적인 행보를 대서특필했고 서유는 신데렐라라는 오명을 벗고 실력파 신예 건축가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은 180도 달라져 경외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박민영을 따르던 무리들은 모두 쥐죽은 듯 사라지거나 서윤에게 사과하기 바빴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유명세가 부담스러웠지만 든든한 도진이 곁에 있었기에 그 어떤 시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도진은 서윤의 졸업과 동시에 그녀를 KJ그룹의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그녀를 위한 단독 스튜디오를 마련해 주었다. 서윤이 너무 과분한 대우라며 거절하려 하자 도진은 이것은 남편으로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기업가로서 인재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척너스레를 떨었다. 서윤은 못 이기는 척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을 누비며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산책로를 거닐다가 문득 5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그때 전하지 못했던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 집안의 반대와 경영권 승계 문제로 건축가의 꿈을 포기하려 했었지만 빵 한 조각을 나누며 해맑게 웃던 서윤을 보며 잃어버렸던 순수함과 열정을 되찾았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가 자신을 지켜봐 온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그 오랜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 그의 곁에서 함께 꿈을 꾸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진 듯 했지만 도진은 아직 서윤에게 보여주지 못한 마지막 비밀이 하나 남아있다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그곳은 서윤이 어린 시절 살았던 옛 동네의 언덕 위에 지어지고 있는 작은 도서관 공사 현장이었다. 도진은 이곳이 서윤의 첫 번째 설계작이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담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서윤을 감동시켰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거리에는 다시 하얀 눈이 흩날리는 겨울이 찾아왔고 한서윤은 강도진과 함께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짐을 정리하며 분주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도진이 그룹의 해외 지사 시차를 위해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 그녀는 그동안 미처 손대지 못했던 서재의 낡은 책장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책들을 재배치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다.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내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던 서윤은 실수로 두꺼운 가죽 양장본 책 한 권을 떨어뜨렸는데 바닥에 떨어진 책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서윤은 사다리에서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 들었는데 겉면에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은 그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모서리가 닳아있어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망설임 끝에 봉투를 열어본 서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받아왔던 익명의 장학금 입금 내역서와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낡은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고 그곳에는 5년 전 겨울이라는 날짜와 함께 도진의 익숙한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젊은 날의 도진이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한 소녀에게서 위로를 받았던 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자신의 몫인 붕어빵을 낯선 길 고양이에게 나누어 주며 해맑게 웃던 소녀의 모습이 차가워진 자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는 고백은 서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셨다. 그 소녀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과 도진이 그날 이후로 자신을 나의 작은 건축가라고 부르며 먼 발치에서 묵묵히 지켜봐 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서윤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그녀가 힘들 때마다 우산이 되어주고 때로는 엄한 스승이 되어주었던 키다리 아저씨가 바로 도진이었다는 진실이 너무나 벅차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남몰래 재단을 통해 학비를 지원했고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숨겨왔던 것이었다. 서유는 그제야 도진이 왜 처음에 그토록 차가운 척하며 계약 결혼이라는 무리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을 곁에 두려 했는지 그 깊은 속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예정보다 일찍 귀국한 도진이 서재로 들어왔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서윤과 그녀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그대로 멈춰섰다. 평소에 냉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소년처럼 얼굴이 붉어진 도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윤에게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서윤은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넓은 품에 와락 안기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도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팔로 서윤을 마주 안아주며 이렇게 머섭게 들키고 싶지는 않았는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이 너를 동정해서 도운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빛나는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을 했을 뿐이라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계약 결혼 서류를 함께 찢어버리며 서로를 올가매던 거짓된 관계를 청산하고 진정한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진은 서윤의 손에 깍지를 끼고 이제부터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맹세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비밀도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 차 올랐다. 몇 달 후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언덕 위에는 서윤이 직접 설계하고 KJ그룹이 시공한 소망 도서관의 개관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다. 자연과 어우러진 독창적인 디자인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건축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게 된 서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만든 공간을 바라보았다. 도진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서윤을 나의 아내이자 존경하는 건축가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그녀의 곁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에스코트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도진은 서윤을 데리고 도서관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5년 전 그날처럼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도진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고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정식으로 프러포즈를 했다. 그는 서윤에게 나의 과거를 구원해 주었고 현재를 빛나게 해 주었으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시간도 나와 함께 설계해 달라고, 나와 결혼해 달라고 간절하게 청했다. 서유는 벅차오르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하늘 아래서 뜨겁게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한방눈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얀 꽃가루처럼 아름답게 흩날렸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온기가 되어 주었던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그들이 함께 지어 올린 견고한 성 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행복으로 완성되었다.